재미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보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그 DVD로 받아서 한번 봤었는데 그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영화는 큰 화면에서 최종 편집본과 잘 들리는 소리와 이렇게 들어야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보신 건가요, 감독님? 처음에 튼 영화는 거의 3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고요.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에게 마지막에 들었던 거는 뭐 자주 봤죠. 그 최종 편집 끝낸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맨 마지막 영화는 완성된 게 언제예요? 전주 맞춰서 했으니까 4월에 최종 편집. 올 4월. 네. 민망하죠? 네. 이 말이 끊기면 안 돼. 괜찮아요. 이거 익숙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먼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끝나고 저기 술 같이 먹으러 가도 되거든요. 지금 규모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셔서 맥주 같이 먹으러 가요. 이수 씨가 살 건가 봐요. 이런 폭탄 발언을 막. 그 술가말은 주로 이렇게 감독의 영화를 후계 파보는 자리인데 중간에 이렇게 손 들고 막 같이 파고 그러게 돼요. 이게 뭐 이렇게 귀를 파거나 코를 파는 것과 같은 행위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많이들 파주세요. 최시환 감독 이거 세 개를 예. 제가 다음 작품 뭐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안 친한 사람 찾아보고 있다고. 예.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 이게 군대에 있어서 단편 3개, 4개를 정해야 되는데 본 영화가 없잖아요. 군대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편 본 게 이게 전주 휴가 때 봤거든요. 근데 군인이었으니까 되게 외롭잖아요. 아, 되게 외로운데 군인 원래 외로워요. 너에게 간다를 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요소가 많지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좋아서 그냥 그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묶어서 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또 그 전편, 그 전작의 영화도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연애라든지 좀 멜로라든지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딱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후회는 없고요.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세 편. 저요? 네. 저는 뭐 글쎄 저는 오랜만에 봤더니 제가 아니군요. 네. 네. 이상한 거 하시네. 네, 말씀하시죠. 첫 영화는 진짜로 눈을 쓰고 볼 수 없는 지경인데 제가 근데 무슨 혹시 바로 뒤에서 봤거든요. 네. 본인도 못 보시더라고요. 진짜 못 보였어요. 네. 못 네, 보여요. 저는 그 두 분의 뒤에서 봤는데 두 분이 계속 영화 보는 내내 몸을 비비고 막 진짜 오늘 진짜 저렇게 못하는 진짜 진짜 설레요. 설레요. 함께 오신 분들한테 막 격려도 받는 느낌도 들고 격려. 그러더라고요. 줄서없고 그렇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한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영화는 저거는 라라에게라는 영화는 찍어놓고서 그 정말 괴로웠었기 때문에 무역적으로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도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 게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연달아서 본 거는 처음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를 저게 순차적으로 옛날에서 최근 작업 순으로 지금 배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과정이 저한테는 어떤 허세를 죽여나가는 과정이었던 것도 같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느낌.
그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아픈 거 사람들 다 아픈데 왜 이렇게 과장되게 아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다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편집할 때 눈에 너무 들어와서 괴로웠어요. 편집을 하는 내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영을 할 때도 괴로웠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안 보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안 보다가 다시 보게 된 거죠. 나를 잊지 말아요는 몇 년?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말아요 몇 년? 나를 떠나지 마라는 2006년 겨울에 찍어서 2007년에 완성을 했죠. 2007년 1월. 7년 작. 나를 떠나지 말아요. 준비를 많이 안 하셨네요. 준비는 주로 캐시한 분들이 했어요. 밥 먹다가 다들 준비를 안 했어요. 영화도 좀 세 편이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볼 때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멜로라면 멜로고 연애라면 연애고 근데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인물 옆에 누군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없는 사람을 뭐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워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세 편을 같이 묶었던 게 반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묶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궁상일 텐데요. 반복되는 건 그렇죠. 궁상에서부터 시작된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거칠게 묶으면 다들 그 사랑 영화나 멜로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 집어넣고 보니. 근데 저걸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는 이것을 그렇게 내가 지금 멜로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 자각 없이 당연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 나가는 과정이 사랑 이야기를 그 프리프로덕션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캐스팅 그들과 나오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궁상을 베이스로 한 설득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작품, 두 작품, 세 작품이다. 그 질문이 뭐였죠? 공통점. 그래서 왜 그 궁상들, 왜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다 궁상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 하니 제가 되게 감정적인 인간이라서 그게 이제 사람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고 저랑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도 보면은 제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잘 삐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뒤끝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A형인가 봐. 뒤끝 있는 B형이니까 최악.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감정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제가 그러니까 찍은 영화가 사실 찍은 사람 되게 닮거든요. 이게 솔직하게 비슷하다. 네, 비슷하죠. 그 경복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시영 감독이랑 되게 닮은 영화예요. 저도 보니까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26에 찍었고 29에 찍었고 31살에 찍었고 그렇게 된 영화거든요. 그 나이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적인 한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고 창피하고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그러네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거칠고 좀 직접적인 말을 하면은 네. 근데 여자들이 대체로 세 편이 다 공통적으로 좀 더 능동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의 시간에서 실제로 근데 보러 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만났다가 아니면 뭐 다른 뭔가를 보고 뭐 어떤 감정을 얻는다든지 뭐 위안을 얻는다든지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 편, 그러니까 한 편이 어떤 영화 한 편이 그렇다면은 뭐 질문 그런 것 같고 하는 건데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게 근데 이야기를 쓸 때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라는 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없을 경우에 생기잖아요. 모든 게 그 자리에 제자리에 다 놓여 있으면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상황, 뭐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서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략 근데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뭐가 더 생겨서 이야기가 말씀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영화 있죠. 예, 왜꼭 뭐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공상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마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좀 드러난 느낌, 누가 죽었다거나 있던 게 불타올랐다거나. 남대문만 하더라도 저 시나리오를 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남대문 그렇게 안 아끼잖아요. 많이 아끼셨어요? 저는 안 아꼈어요. 그러셨어요? 가져가서 보고. 나이가 드셔서. 네. 하여튼 우리가 대체로 저는 별로 안 아꼈거든요. 그냥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거나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막상 그게 이제 그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아끼지도 않았었는데 되게 그 짠하더라고요. 애잔하달까? 뭐 하여튼 막 뭉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종류의 감정에 많이, 그러니까 호섭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많이 제가 스스로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빠져들려고 하는 경향성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언급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가 특히 저 라라에게를 보고 그 동료 연극 배우분이 뭐 애인인 건가? 뭐 잠깐 헤어진 건가? 이런 것도 궁금했고 마지막 너에게 간다도 그냥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 확실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또 다른 심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헤어졌던 사람이지 아니 뭐 지금 시작하는 건 그런 관계가 중요한 영화들인 것 같은데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일부러 그렇게 약간 모호한 걸 가져가시는지 확실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드러내주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궁금증이 사라진달까? 뻔히 보이랄까? 그런 것들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의 체험을 생각을 하면 저는 계속 이 다음 장면이 그게 이제 사건이 됐던 샷이 됐던 이 다음 것이 궁금해야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든 영화들이 그걸 잘 수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비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영화. 제가 많이 비하하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구나. 네. 그 세표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떤 포인트들 있잖아요. 영화에서 포인트들에 그게 반복이랑 반복인데 독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영화도 독백으로 열고 독백으로 영화를 닫고 라라에게도 어떤 이제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편지도 독백이라면 독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너무 확실하게 독백을 향해 당해 도달하는 영화인 것 같고 독백이 중요한가요? 왜냐하면은 영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독백이란 건 어쨌든 단독인데 투샷이나 이제 대화로서 그런 걸 풀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독백이 되게 명백히 반복인 것 같아요. 왜 독백 좋아하세요? 이거 대답하기 전에 형우 씨 말 정말 잘하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자기 영화도 장편을 찍다 보니까. 예. 독백은 그렇죠. 그 새 영화가 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작업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저한테 그게 필요해요. 왜요?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영화 만드신 분들이 다 자기 방식의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기 위해서 그 이렇게 예열하는 단계에서 그때 저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내가 적어놓은 어떤 독백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편집글이 되건 아주 긴 혼잣말이 되건 그런 말들로부터 제가 그 느끼는 정서가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영화에도 남겨둘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런 식의 독백을 최종적으로는 영화에 쓰지 않은 독백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착수하기 전에는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감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독백이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신희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꽤 오래 전 영화 중에 제가 3편의 영화를 보고서는 드는 생각은 삶에 지쳐 외로운 사람들이 나레이션을 준비한다 라는 대사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못 보셨죠? 그게 제가 만든 스윙 다이어리라는 영화였는데 어쨌든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 봐요. 예, 외로운 말. 보고 있으면 외로울 때 주로 교통방송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교통방송은 이게 영화 3편에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네. 교통방송은 제가 좀 유별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 쓸쓸하나요? 그런 거 차에서 들을 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막 이렇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뭐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그쪽으로 돌아가시라고 하고 이런 말들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럴 수도 있죠. 이보다 더 어렸을 때는 이게 더 쓸쓸했었어요. 아니 첫 번째 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교통방송의 내용이 처음에는 구구절절했고 막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 강하고 나중에 이렇게 살짝 깔아주더라고요. 이게 교통방송과 함께 성숙하는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괜찮은 종이네요. 저는 재미가 있었던 게 이게 3편 모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딘가 이렇게 따라가거나 찾아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주는 방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건 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게 뭔가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인물의 측면 그리고 부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인물을 일단은 던져놨다가 그걸 여기까지 올 때까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보내고 다시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하는 형태의 그 커트의 연결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거랑 좀 달라지고 주로 이제 주인공들인데 그 주인공을 해석하는 방식이 뭔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그 두 번째 라라에게서의 그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건 뭐 특별히 이렇게 특히나 첫 번째 영화에는 부감샷이 되게 많은데 이거 꼭 저렇게 부감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달려가는 장면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왜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까? 그런 궁금증이 좀 영화를 보면서 그게 뭐 지금 구분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나를 떠나지 말아요에서 인물을 따라가는 방식이랑 나라에서 인물을 따라가는 방식이랑 너에게 간다에서 인물을 따라가는 방식을 제가 딱 조직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래 이랬다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첫 번째 나를 떠나지 말아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악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저 연기는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좋아요, 굉장히. 네. 최시영 배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낫죠. 미치겠어. 아무튼 그 촬영 얘기를 하자면 저게 이제 촬영까지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첫 영화 할 때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 정도로 완전히 다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를 쓴달지 뭐 이런 전혀 그런 상황 아니었고 진짜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찍듯이 찍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감샷이라는 것도 지금은 광화문이 저렇게 안 생겼죠. 지금은 그 광화문 광장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광화문이 저렇게 나무가 많았어요. 그걸 다 빼가지고 어디다가 있다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찍어놓고 싶었어요. 광화문 그 사거리를 제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랑 만나고 오갔던 공간이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죠. 그 공간을 좀 잘 좀 찍어놓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는 물론 베이스는 제 개인의 공상이지만 영화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뭐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좀 잘 좀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찍어놓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부감샷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도된 부감샷들은 그래서 나온 것이었고 이제 뜬금없이 나온 부감샷 같은 거 감독님 보시기에 그런 건 진짜로 여력이 없으니까 콘티 뭐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됐고 근데 뭔가 컷이 비는 것 같으면은 각은 바꿔야 되겠는데 특별하게 바꿀 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감 찍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라에게는 모르겠어요. 저거는 진짜로 제가 되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콘티 작업 자체를. 라라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콘티 그릴 때 쓰는 그런 포맷들이 있잖아요. 뭐 1.85대1 그림 칸 같은 거. 그 안에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계획을 했다고는 한 건데 이제 되게 촌스러운 계획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감독님이 뭐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한 건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저걸 따라가는 방식도 개연성 같은 것들이 되게 없어 보이고. 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공식. 네, 그렇죠. 네, 공식처럼 지금 첫 번째 블럭에서 그 다음 블럭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때 항상 인물이 먼저 들어오고 중간쯤에 있고 다시 그게 멀어지고 또 다른 공간에 가면 다시 저기 멀리서 오고 받아주고 안내가 보이고 또 그 다음 더 넓은 공간에서 이번엔 뭐 약간 타이트하게 또 받아주고 뒷모습에서 이렇게 몸 돌면 커트가 넘어가면 네. 그 세 개의 공간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우체통이 발견되는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보면 발견되고 옆으로 측면을 빠지면서 우체통하고 인물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식화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예, 그렇죠. 그렇게 거의 콘티대로 찍은 영화는 라라에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콘티를 최대한 짜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찍자라고 했던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아쉽죠. 예, 너무 뻔하게 공식처럼 찍힌 것 같아서. 뻔하셨나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너에게 간다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들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전 영화였는데 라라에게가 너에게 간다에서 보면 이게 카메라의 위치라는 것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혼란스럽게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주체 혹은 중심이 되는 위치에 주로 서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 계속 바뀌어요. 그 중심이 처음에 있을 때랑 가장 충격적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택시기사의 첫 등장 갑자기 택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향옥이랑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 갑자기 또 봉고차 안에 있는 사람들로 따라가서 또 향옥이에게 가고 또 다른 데서 또 그 트럭 뒤에 있는 남자 따라가다 보면 다시 또 향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주체가 굉장히 먼 곳에서 향옥이 중심으로 가라는 형태로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뭔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 뭐 이게 처음 보셨던 영화랑 시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제 뭔가 많이 달라지면서 똑같이 이것도 약간은 일정한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하더라고요. 그 너에게 간다 같은 경우에는 그 라라에게에 대한 진짜 그 반작용이 굉장히 강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랬고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라라에게 때 저질렀던 실수나 뭐 이런 것들 되풀이하지 말자. 아주 좋은 거 어차피 못 찍으니까 진짜로 안 좋은 거는 피해가자라는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티가 거의 없었고요. 콘티가 없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매번 찍을 때마다 이게 지금 시선이 누구 시선인지, 그게 물론 없는 시선도 있죠. 제 시선인 경우, 찍는 사람의 시선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싶은 모습인 것들도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공식대로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영화 만드는 학생들이, 영화과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많이 그 가지고 있는 압박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화 문법이라는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상선, 뭐 180도선 넘어가면 안 된다, 뭐 타이트한 거 다음에는 뭐 바스트 붙으면 안 붙는다, 이런 등등.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봐주면 안 된다, 등등등. 그런 거 상관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때 너에게 간다 촬영장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느 현장에 가서 촬영 감독은 이제 이종필 감독이라고 저랑 계속 같이는 아니고 이제 나를 떠나지 마라 이후부터는 항상 영화 얘기를 같이 하는 친구예요. 이춘션 감독과 더불어서 가장 친한 친구랑 작업을 해서, 그분은 근데 또 촬영자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연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랑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도 현장에서 예컨대 이제 조명이랄지 컨티뉴이티랄지 이런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설하고 다시 그 현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배우들을 리허설을 시킨 다음에 뭐부터 찍어야 될지, 첫 번째 샷을 뭐를 찍어야 될지를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샷을 뭘 찍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죠. 사이즈가 어떻게 되건, 넓은 사이즈건 좁은 사이즈건 그게 마스터가 되고, 그 마스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샷들을 찍을 때는 오히려 콘티대로 찍는 것보다 저 스스로의 확신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 된다. 이게 부리고 짜치고 촌스럽더라도 난 지금 여기서 이거 보고 싶은 거 찍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보찰이를 하신 거죠? 보찰이라는 건 보충 촬영. 보충 촬영 하신 거. 줄임말. 저걸 이제 보충 촬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많이 그러니까 비율을 많이 쓰신 건가요? 너에게 간다. 너희가 많이 차용을 한 건가요? 뭐를? 보충 촬영을 하는 쇼트를. 그렇죠. 보충 촬영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한번 다 찍어놓고서 이미 한번 재촬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충 촬영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찍어놓은 장면을 잘못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찍은 쇼트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주로 클로즈업 쇼트였는데 거의 다 썼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영화 나레이션을 미리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되게 잘못돼서 보충 촬영을 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충 촬영을 했고 또 그거를 사용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볼 때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신 것도 있는 건가요? 클로즈업만 이런 것이니까. 아니에요. 거의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었고, 영화가 이제 저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 동포분이고, 저희 촬영 일정 이후에 이제 바로 중국에 넘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체류를 하셔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단 저희 스케줄 안에 촬영이 끝나지 않으면은 계절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8할 80%를 찍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촬영이 비어가지고 편집을 해보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비어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촬영이 없던 그날 밤에 배우를 불러내가지고 촬영 감독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조감독 한 명이랑 촬영 감독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촬영 감독은 시작했네요. 자고 있었고 그때 술 먹고 잤죠.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열받네요 지금. 근데 아무튼 되게 긴박해졌어요. 왜 이렇게 비지? 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본 촬영에 어떤 부분이. 근데 그대로 두면은 죽잖아요, 영화가. 콘티가 없었으니까. 아, 끈기 없었습니다. 끈기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화가 죽을 게 너무 뻔해서 형욱이의 클로즈업들을 따라다녔죠. 모든 순간들을. 근데 그럴 때 액팅은 원래 있었던 촬영과 같은 씬 안에서, 같은 감정 안에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그러니까 클로즈업,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작은 세팅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그러니까 배우도 이제 자기가 크게 잡히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밖에 안 나온다. 당신 눈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촬영이 진행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과하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지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 클로즈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솔까물이 원래 이렇게 진지하게 가지가 않거든요. 뭐 질문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너무 자기 비판하셔서 그래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성숙해하시는 되게 성숙해하시는. 신 감독님 영화는 왜 하기로 한 거예요? 언제쯤 뭘 결정하세요? 재수할 때 우발적으로 생각을 했죠. 제가 재수를 절에서 했거든요. 절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시스템은 없고 그냥 제가 아버지 친구분이 주지스님이 계셔서 그런 시스템이. 네, 절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절을 갔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선방이었어요. 선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진짜로. TV도 안 나오고 라디오도 안 잡혀요. 경기도 광주라고 보니까 되게 가깝게 여겨지시겠지만 그런 사안이 있어요. 광주에. 9시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님들이 7시 반쯤 주무시거든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선가 스님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4시에 뭐 일어나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거기 삽살개가 2마리 있는데 보리 살타라고 그 아이들 뭐 개벼룩 잡아주는 게 일이었죠. 그게 그렇게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한테 SOS를 쳐서 위성방송을 보겠다.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위성 안테나를 달아달라라고 했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위성방송을 안테나를 달아주셨어요. 그 매주 일요일에 그때 EBS가 이제 그러니까 99년도죠. 99년도에 EBS 위성방송이 막 프로그램을 진용을 막 짤 당시였었는데 희한하게 일요일 아침에 지금도 저는 그 편성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요일 아침 9시에 명작극장 뭐 이런 걸 해줬었어요. 네, 기억나요. 네. 일요일 아침 9시에. 네. 근데 그때 제가 본 영화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교육방송이 재밌더라니까요. 이게 아마 토요일 날 했던 거에 재방송인가 그랬던. 뭐 그럴 수도 있죠. 위성으로는 재방송을.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고 그래서 진짜 틀어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침 9시에 그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브레이킹 더 웨이브라는 영화를 틀어줬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뭐 진짜 좀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려고 재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제 너무 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거 봤던 기억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던 영화들과 예. 라스폰트리의 예. 브레이킹 웨이브. 그때 제가 봤던 영화들이 기억이 나는 게 그 프로그램에서 브레이킹 더 웨이브 봤었고 비포 선라이즈 이런 거 해줬었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이런 거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그 편성 PD님 참 궁금해요. 일요일 아침에 그런 영화 틀어주는 편성 PD님 좀 궁금해요.
아무튼 그거 봤던 게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특히 브레이킹 더 웨이브 같은 게 그 영화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같은 면에서요? 그 사람 되게 못 살게 구는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그렇게 그 못삼, 그러니까 괴롭힘 당해본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영화를 그만 봐야 되겠다, 짜증난다, 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도 처음이었던 거죠. 이건 뭐지? 왜 이자가 막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헤집는 거를 내가 왜 무방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때 하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영화를 하겠다.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99년도에 봤던 수능 점수랑 소수점 뒷자리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00년도에 선빵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으나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선빵이. 뭐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소수점 뒷자리까지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1년 만에. 그래서 오비 같은 게 생기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 또 가고 싶지는 않고 해서 이제 영화과를 지원을 했는데 약간 진짜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원을 했고 그렇게 그 학교를 다니게 돼서 여기까지 12년째 같은 영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거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 궁금해서.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살았어도 뭐 적당한 재미는 찾고 살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는 되게 감사하고 좋죠. 오늘 같은 날은 좋죠. 잘했구나 하는 생각 들죠. 뭐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자리에서 이런 자리는 다른 곳에서 또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모아놓고 물건을 판단할 수도 있고 굳이 꼭 영화를 만드는 것이 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별로 뭐 다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계속 재밌었으니까 다른 거 재밌게 해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했던 것 같아요. 의심 없이. 요즘 좀 의심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의심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어떤 의심이? 지루한 얘기가 될 텐데. 하지 마세요. 네, 그래. 네. 뭐. 네. 아 해주세요. 궁금하죠. 장편, 이 중요한 끄떡끄떡했어요 지금. 장편 데뷔하는 게 되게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제곡제곡 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편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 고려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냥 나이 30 넘어가면은 굳이 영화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같은 것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회의한다기보다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40 넘어서 연기 욕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연기를 좀 많이 하세요. 내 말이 안 끝났잖아.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 거 재미없는 얘기. 연기에 욕심이 있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아니 왜 없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뭘 외우고 저기서 많이 나와. 학교 한일영에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편 나왔어, 한 편 졸업 영화. 그 영화 좋은 영화.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너무 애쓰지 말자라는 영화였어.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근데 뭐 연기는 뭐 배우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 없고 재밌는 그냥 주변에 아름아름 재미있는 제가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배역을 가지고서 해달라고 하면 하는 수준이죠. 욕심 많으시고. 아니,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첫 영화는 왜 흑백인 거예요? 컬러가 살짝 섞인 첫 번째 커트는 컬러였으니까. 저게 저 찍을 당시에는 백으로 가야 되는 되게 관념적이고 확고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말을 못하겠네요. 그때. 아 까먹은 건 아니고 까먹은 건 기억이 아닌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도저히 아,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수화나 뭐 이런 형태의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재밌겠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정리하자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유명해서 못 봤었지만 저게 하여튼 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뭐 다시 만나는 것도 있지만 헤어짐 이어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흑백이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거의 의심 없이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그렇죠. 지나간 이야기에 대한. 처음 나오는 형근의 얼굴은 칼라던데. 그게 이제 현재 그게 형태인 건데요. 그런 식으로 관념적인 형태로 그렇죠. 이분화시키고 흑백 논리로 나누고 막 그렇죠. 큰 티까지 짜고 막. 그렇죠. 배치 막 하고. 관념적인 사람이야. 관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까지 그래서 상당히 네. 그거를 두 번째 영화는 아니죠 이게. 그 가운데 있었던 라라 얘기가. 그렇죠. 저희가 단편을 총 9개를 찍었으니까요. 저게 나를 떠나지 말아요가 3번째 영화였었고 4번째 영화였었고 라라에게가 7번째 그리고 너에게 간다가 9번째. 라라에게 일곱 번째. 네. 그 다음에 너에게 간다면 8번째. 아홉 번째. 그 사이에 또 그 사이에는 뭐 인디포럼 뭐 15주년 옴니버스. 저 그거 봤어요. 그 김코피 씨가 네, 고피 씨랑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네. 그거. 그때 형근 씨가 조감독이었다고. 네, 조감독을 했어요. 영화 못 봤네 생각해보니까.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죠? 이게 웃긴 질문이네. 아니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2002년이 고2니까 2003년, 2004년에 다섯은 너와 나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영화 막 하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고 낙하산 뭐 우연히 진짜 우연히 영화를 찍었는데 정말 저는 오히려 더 영화에 관심이 없던 정말 뭐 아무것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찍고 나서 기억이 강렬한데 뭐 질문 있으신 분? 하여튼 그때 뭐 제가 그 후리아미노루라는 만화가가 그 손오시온이라는 감독이 지금 장편을 다시 찍었는데 두더지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후리아미노루 그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영화. 되게 우울한 만화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학부 두 번째 단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배우 공고를 냈는데 유영근 씨가 다섯은 너무 만화로 막 배우 일을 시작한 유영근 씨가 프로필을 보내온 거죠. 그 공고에 대한.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보시다시피 되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 올까 했었는데 별로 땡기지도 않고. 되게 땡겼는데. 아니 감독이. 그러니까 막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별로 호심도 안 가고 그러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유영근 배우가 최시영 감독이자 유영근 배우가 그 후리와 미노루라는 만화가의 대단한 팬이에요.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서 하고 싶다라고 이제 왔었고 그 작업을 이제 처음 같이 한 게 2년이었죠. 그 영화도 못 봤어요. 봤죠? 뭘 안 저 못 봤어요. 대단한 영화 대단한 영화 때 봤죠. 그때 틀었다고요? 아니 싸우지 마시고요. 네. 제가 화해시켜드릴게요. 못 봤어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에 보면 맨 나중에 형민 씨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는 자막이 올라가서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왜? 그 촬영하면서 이거저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암동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여자 배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그 앞길이 청와대 뒷길부터 부암동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그때 이제 유영근 배우가 최시영 감독이 그 집에 그 부암동에 살았었거든요.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뭐 이거저거 따뜻한 것도 하나 먹고 그런 먹은 기억이 있으니까. 예.
그 집에서 하여튼 준비를 했던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두 번째 라라에게에서 단합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거는 혹시 그 경복에 나왔던 네. 그 방은? 아니에요. 아. 저거는 거의 세트. 아, 네. 영화 단편 아까 말씀하신 뭐 학생 단편 영화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찍는 사람 의외로 되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구 밀도도 높고 많은데 의외로 되게 서울이 안 나오거든요.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막 호러 영화에서 방만 이렇게 나오고 막 의외로 세트장 나오고 서울에 공원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어디 공원에 배치가 나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영화도 딱 광화문 뭐 이순신 동상이고 서울이구나 하는 게 있고 나라에게 뭐 대놓고 남대문이고 세 번째 영화도 보면은 이제 뭐 대리 운전이라든가 저게 딱 서울 풍경이잖아요. 야밤에 이제 총알 택시라든가 합승 어떤 걸 공간적으로 서울을 해야 되는 의식이 약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서울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서울내기고 계속 서울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발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벗어나서 찍을 생각을 굳이 안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목가적인 풍경을 굳이 담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가적인 풍경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단편들이 뭐 이렇게 아득한 뭐 초원 같은 그런 영화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 서울을 벗어난 도시를 벗어난 어떤 이런 아득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하려고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호감 같은 것들이 없다고 그럴까 그런 거예요. 서울이 되게 찍어놓으면 되게 별거 없는 찍을 거 없는 도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는 그런 말씀 많이 안 돼요. 글쎄요. 귀가 안 좋아서. 저희 아니 많죠. 서울 뭐 찍을 거 없다. 찍을 거 없다. 재미없다. 뭐, 재미없다. 뭐 뉴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이랑은 다른 영화를 찍었을 텐데 이런 말들. 뭐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이랑은 다른 영화를 찍었을 텐데 이런 류의 한 20년 전에 제가 듣던 얘기가. 그쵸 무리하게 그거를 하시려고. 아니 그게 오래된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실제로 근데 영화과 학생들이 그런 아닌 말로 그런 불평들 종종 하고는 하거든요. 예, 학교 다닐 때 듣던 얘기. 하필이면 이 찍을 거 없는 영화과 얘기 좀 하는 김에 그러면 의외로 아까 서울이 안 나온다는 말처럼 영화 세 편처럼 되게 의외로 이제 어떤 단편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땅 이 서울에서 벌어지는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람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없지 않나요? 우묵뱀이의 사람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서울 아니에요? 아니 단편은 아니잖아요. 그 우묵뱀이 아니에요? 아니 우묵뱀인데 뭐 그렇죠. 그 잘 뭐 네. 나를 믿겠지만 잘 안 봤을 수도 있고. 굳이 시대가 과거도 아니고 그냥 항상 이 땅에서 그냥 지금 현재 누가 외로운 내가 영화 이끌어가고 그 질문은 아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앞으로 또 그러면 또 원래 뭘- 최시원 감독은 되게 자기가 날카롭게 지적할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갑자기 칭찬 모드로 바뀌면 앞으로도 멜로 또 찍을 거야? 또 찍을 거예요? 야 내 말이 안 끝났잖아. 네, 죄송해요. 멜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연애. 뭐 모르죠. 찍어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뭘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정극. 요즘 누가 축구?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제 편의 단편을 보면서 자꾸 유령이라는 존재를 내가 느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스릴러를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유령이라면 그 천영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데 도대체 두 번째 영화도 그렇고 세 번째 영화도 그렇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중간에는 또 남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두 번째 영화는
어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라라를 막 이렇게 불러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느낌. 개인적으로 정신착란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영화는 아주 이제는 대놓고 막 남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이 사람은 되게 이런 추적 내지는 뭐 연쇄 살인을 쫓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 세 편을 묻고 제가 최시영 감독한테 물었을 때도 세 개의 영화에서 공통되게 멜로인데 멜로의 대상이 없다, 부재하는 그런 걸 이상한 부재를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유령 영화 같은 생각이 아닌가 봐.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뭐 근데 그건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기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이제 그 영화 속의 인물이 됐을 경우에 지금 어디에 딱 네가 있으면 되는데 네가 하필 거기 없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라라는 어디 간 거예요? 그게 저게 시나리오 최종고랑 또 되게 다른 버전, 다른 결론을 가진 영화가 됐거든요. 시나리오 최종 버전에서는 저 주인공 미나가 저렇게 천신만고 끝에 붙인 편지, 그리고 남대문이 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남대문이 같은 시간에 타고 있어가지고 우체통이 타버리는 바람에 전이가 되어버린 편지가 어딘지 모를 다른 이 공간, 다른 공간의 라라, 실제 라라에게 전달이 되는 엔딩이었어요. 보다 더 허세가 있는 엔딩이라고 할 수 있죠. 보다 더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그 영화로 그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미드나잇 파리에서 12시가 돼서 오는 버스를 타고 아니 차를 타고 가면 또 다른 시간대를 만나는 것처럼. 예, 제가 아직 영화 못 봤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화들에 많이 말하자면 휩쓸려 다녔던 거죠. 그 우디 앨런의 어떤 영화들도 분명히 그렇고요. 근데 그거 그냥 판타지라고 환상이다라고 해버리면은 환상인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막 이렇게 어두운 데 와가지고 이렇게 여럿이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영화를 본다는 거는 그게 이제 무슨 회피하고 싶다, 어디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다가 아니라 뭐가 좀 다른 차원의 내가 살고 있는 거랑 다른 차원의 내가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이랑은 다른 차원의 결론 같은 것, 다른 생각, 이 다른 세계 이런 거를 보고 그것을 보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잘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라라에게 있어서도 처음에는 그거를 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보낸 편지가 하필이면 그런 사건 때문에 불타버렸는데 도대체 이 여자 얘기는 도대체 누가 들어줬냐 하는 순간에 진짜 거짓말이고 뻥이고 환상이지만 이보시게 전달됐네. 당신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콧웃음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 그런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엔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라 얘기를 보고서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화가 물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저는 망치머리 상어의 눈이 망치 끝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되게 재밌고.
망치 끝도 있다고요. 망치머리 끝에 있더라고요. 그 망치머리 상어는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CG고요. 아, 네. 피도 좀 나고 막 이랬더니. 예. 그러니까 저게 고맙게도 그 모팩에서 모팩이라는 회사 그 그래픽을 하는 한국 유일의 그게 잘 아시는 회사. 뭐 유일은 유일은 아니에요. 예. 네. 잘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고 비싼 팀들인데 뭐 고맙게 하여튼 해주셨어요. 무상으로. 근데 사실은 저거 상어를 구하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아, 수산시장 같은 거. 네, 그 노량진 수산시장의 선장님들한테 진짜 수배를 내려놓고서 3개월 동안 예의주시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락이 왔었어요. 망치머리. 지금 와야 된다. 새벽 3시인가 그랬었는데 조감독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수산시장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장님이 우리를 급하게 찾아가지고 보여줬던 상어는 범고래 상어라고요. 아, 이 극장만 해요. 이 극장만한 고래 그 상어를 선장님이 잡으셨다고 어디들 상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마침 들어왔다. 이거 3, 4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범고래예요? 범고래. 범고래죠? 범고래 상어. 진짜 극장만 해요. 농담이 아니라 극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 상어 이제 가지러 갈 사람 영화하는 사람들이 온다 이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당황해가지고 이제 넘놓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뭐 상어 찾기는 포기했죠. 포기하고 바로 이제 CG로 넘어갔죠. 왜 이게 왜 영어일까요?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네. 굳이 했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지금 되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굳이 안 그랬어도 되는데. 사대주의. 네, 그 뭐 사대주의일 수도 있고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대주의. 괜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나름 제 나름의 논리는 있었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위로 아닌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미나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뭐 친구랄지 연극을 같이 하는 그 아마도 그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관계가 있었던 형평. 것처럼 네, 형평이랄지 그런 자들에게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완전히 상관없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관념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잘 녹여가지고 굳이 외국인이 아니어도 잘 풀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된 거는 맞아요. 실제로 망치머리 상어는 이렇게 처녀생식을 하는 거예요? 네, 저건 사실이고요. 사람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건 모르죠. 말려 말고. 그러니까 이게 고마워. 네. 근데 저거는 사실이에요. 그 망치머리 상어가 처녀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제가 진해 쪽에 있었거든요. 진해 쪽에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내려가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진해 읍내에 있는 그 구립 도서관이 되게 좋아요.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로터리 변에 있는데 적산가옥이라고 이제 일본 일제시대 때 지어놓은 그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거의 짱 박혀가지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당연히 안 풀리죠. 그래가지고 뭐 괜히 소설 같은 거 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과학 논문 하나를 빼들었는데 저게 제가 빼들었던 과학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게 저 망치머리 상어의 처녀생식에 관한 케이스였었어요. 실제로 관찰이 된 거고 저 앞에 쓰여진 그 망치머리 상어에 관한 이야기는 그 논문에서 거의 발췌 오다시피 한 글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좀 있었어요. 상어 정도만 돼도 뭐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이 무성생식하는 거야. 그럴 법하죠. 근데 상어는 눈, 코, 입 다 있는 거대 어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등한 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이해하고 있는 거고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고시고대로 그냥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신기하다고 넘어가지 못한 거죠. 저는 또 거기서 공상을 보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상호라는 자가 아 그게 외로울 때 생기는 뭐. 그 상어는 실제로 실험용으로 고립시켜 놓은 상어였거든요. 실험용으로 고립시켜 놓은 상어니까 당연히 이제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초녀생식 말 그대로 초녀생식을 한 거예요. 그 희한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어의 마음이 좀 또 감성적으로 읽히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이 아이가 이랬을까. 그거를 이제 제 영화 속의 인물이랑 어떻게든 링크를 잡아보고 싶었던 그때에 친구랑 술 마시고 있는데 새벽에 학교 후배한테 전화가 와요. 뉴스 지금 보고 있냐고. 왜? 그랬더니 남대문도 타요. 막 이래요.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봤는데 남대문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은 엮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라면 엮어보고 싶어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운명적인 것 같고 이대로 찍으면 대단한 명작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에 사로잡혀서 막 엮어낸 거죠. 저는 그 엮음이 굉장히 좀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 트럭 아저씨가 이렇게 담배 꽁초를 던지는데 길 건너로 간 거잖아요. 뭐 하던 아저씨길래 저기까지 던지나. 중간에 고교생이 핸드폰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는 참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하시고. 영화 보면 대체로 남자들이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담배 막 불도 내고 남대문도 태우고 그 영국하는 사람들이 왠지 나쁜 놈 같고. 참 그리고 그 나라에게 현근 군인으로 나왔던 현근은 탈영병인 거예요. 여인인데 보내봐야 받을 자가 없는. 그럼 그것이 받는 설정이 굉장히 큰 게 원래 있었죠? 예, 있었죠. 지금 드러났지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나라가 있었던 건데 다 드러내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통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편지가 보여지고 주소는 없고 그러면 은하는 은효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냥 보내는 행위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스통이라는 게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잘 없잖아요. 요즘엔 더더군다나 다들 철수들을 해가지고 그런. 형무 씨는 왜 나라가 그렇게 싫어요? 다시 보면 더 좋은데요. 뭐야? 다시 보니까 좀 좋아요. 실망입니다. 아니, 싫어하는 거 아니고 묶어서 나한테 싫다 그랬잖아. 묶어서 소리 나눌 수 있으면 근데 저 영화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한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묶어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영화가 너에게 간다 하나로 다 묶어질 수 있지 않나요? 가는 행위로. 편지도 너에게 가는 거잖아요. 좀 돌아서 가는 거고. 나를 떠나지 말고 가긴 가는데 좀 많이 꼬는 것 같고. 너에게 간다는 그냥 좀 관통해서 그냥 달리는 느낌이 있어서. 너에게 간다는 다른 거는 뭐 이게 최종적으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솔직하게 찍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창피하지는 않아요. 앞에 두 영화보다는 좀 예, 그건 이제 없는 것들을 되게 없거나 되게 작은 것들을 있다고 뻥치거나 작은 것을 되게 크게 칭송대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너에게 간다는 신희수 감독 죄송합니다. 말씀. 신희수 감독님은 어려운 말을 많이 쓰시네요. 뭐가 지금 어려웠었죠? 침소 공대가 무슨 말이지? 작은 것을 크게 얘기하는. 그렇구나. 뒷사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뭐 너에게 간다를 얘기를 하자면 창피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되게 못 만드는 영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투박하다라는 거죠. 앞에 뭐 전개나 이런 샷 붙이는 것들이 그렇게 뭐 세련되지
동안 너에게 간다가. 너에게 간다가. 근데 뭐 그런 것들에 제가 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너에게 간다는 창피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형훈 씨가 그런 맥락으로 물어본 거라고 한다면 하여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말을 던지고 그 말을 자기가 다시 주워 맞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건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별다른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솔직하게 듣는 것만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했던 영화예요. 너에게. 저는 세 편의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이 영화는 끝나는데 이렇게 그들의 삶은 더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큰 게 역시나 너에게 간다고. 다음 영화는 되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나가는 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어떤 영화가 됐든. 그래서 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구나가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질문하실 것도 대충 시간도 늦지막하니까 뭐. 네, 앞에 계신 분. 네. 질문. 잘 들려요. 지금 생각한 건데요. 그 라라에게 끝에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외국인 분이 그녀의 만남은 이러면서 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있었나요? 대사. 애당초 짜놓은 나레이션이 있었냐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요, 저렇게 끝나는 나레이션. 멋있다. This is a story of shark I met.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쉽다. 딴 질문하실 분. 더 질문하셔도 돼요. 없으면 네. 저 마지막 질문.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좀 가끔 좀 무식해가지고 진짜 인지를 할 거야 남자랑 관계 없이 만나게 돼서. 그런 세팅에서 시작된. 진짜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얼마나 못 찍었으면 이런 그 남자는 뭐예요? 연극 중간에 나온 남자는 그냥 좀 이제 애매한. 그렇죠. 애매한. 아까 한 질문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남자들 한국 남자한테 되게 나쁘게 나오잖아요. 외국 남자 되게 착하게 나오고. 외국인 남자가 뭘또 나와요.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뭐 한국 남자들이 뭐 근데 누가 그러니까 변성창 평론가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비난조의 얘기였었는데 영화에 악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나쁜 사람이 없다. 그거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 영화 보고도 그러던데. 그래요? 네. 뭐 때문에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남자들이 좀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냥 우리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멍청해요. 자꾸 저를 보지 마세요. 멍청하지 않아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압도적으로 멍청한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 불타는 우체통은 몇 프레임으로 촬영되는 거죠? 그게 이 라라에게는 필름인가요? HD로 찍었고요. 레드로 찍은 거고 저 불타는 장면은 4,000프레임. 4,000프레임. 그 영화는 1초에 24장의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서
구성이 되는데 1초에 4,000장이 찍히는 걸로 찍으면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찍어보시죠. CG 저렇게 잘 볼 줄 알았으면 그냥 CG 해달라고 그랬죠. 저는 약간 착각이 들었어요. 맨 나중에 이렇게 풀샷으로 빠졌을 때는 CG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그 프레임 수가 많길래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4,000프레임이 된 카메라를 따로 빌리신 네. 비슷한 거였었어요. 돈도 다 주고. 다 주고. 어우. 그렇지. 주도 연명 그 두 참여분들 아가씨 분들은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둘이? 이런 거 진짜 예. 그렇죠.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게 이제 형욱이가 극 초반에 보면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알겠죠. 네. 사장으로 하여 큰 잘못인 것 같아요. 큰 잘못이에요. 큰 잘못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원부원 설명하는 게 신이 있었는데 무슨 잘못이냐면 가불을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전 상황에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석 달 전에도 가불 해갖고 2달 전에도 가불 해고 그거 아직 다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가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장 입장에서는 같이 취업을 한, 그러니까 중국동포 둘이 같이 취업을 한 건데 니들 못 믿겠으니까 둘 다 나가가 되면서 죄 없는 형욱이랑 같이 사는 그 언니까지 해고가 당하게 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언니는 형욱이한테 이제 화가 나 있는. 가불에 이기는 건 재훈이 왜 뒤에 남자 때문에요? 갑을? 네.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상황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중동포 분들이 특히 이제 워킹 비자 일하는 비자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한국에서 번 돈을 대체로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취재하였던 분들은 본토로 송금을 하세요. 자기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넘기고 어쨌든 이제 서플롯에 있었던 건데 형욱이한테는 책임져야 되는 이 본국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꾸 더 있어야 된다. 이번에 뭐 이 둘째 동생이 뭐 또 어디를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가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영화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요. 질문. 그 나중에는 그 남자한테 혼자 독백처럼 말할 때는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본토로 보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독백 자체는 만났다라면은 할 말에 당신이 나한테 할 말에 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뻥인 거죠. 네, 그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형욱이가 뭐 그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식당 주인분하고 대리기사 운전하시는 아저씨 분이 연기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원래 배우신 건가요? 식당 주인분은 실제 저 식당 주인이시고요. 감정이 확 나오시고. 그리고 저분은 저 돌리는지들도 모르고 그냥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깜짝 놀랐어요. 가게 이름도 여자만. 여자만 인사동에 있는 여자만 있는 남동식점이고요. 맛있습니다. 가보세요. 근데 저분은 실제로 그 해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평소 하시는 대로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까 저렇게 청산 유수처럼 자기는 뭐 자기 막 이렇게 편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리기사분은 연극 오래 하신 아. 선배님이시고 굉장히 딱 시나리오상에서 토스되어져 있는 대사들이 맞물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대리기사분이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형욱이랑 대리기사분도 이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갈등 요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 대리기사 하시는 배우분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원래 그런 갈등 라인이 있었고 뭐 둘이 싸우는 씬도 있고 그랬었는데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이 되어버려가지고 평소에 되게 저와 같이 해보고 싶었던 배우분들이라서 불어 청해드렸는데 아쉬워하시죠. 근데 안중에서 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분산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잘 도착을 해야 되는데 되게 그것을
산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인상이 있어서. 아, 전체적으로 신성준은 항상 영화 만들 때 이렇게 메인 구성과 그 또 그 밑에 깔리는 또 다른 작은 구성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영화 속에 이렇게 밑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밑밥을 먹다가 중심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네요. 또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영화 초반부에 항상 뭐 단편이니까 1분 정도의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이 나오는 그건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세 편 다 똑같고. 사실은 너에게 간다는 그런 것마저도 좀 바꿨어요. 네, 그럴까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타이틀 띄우고서 그냥 바로 본편 영화 시작되고 영화 끝나면은 메인 타이틀 올라가고 그렇게 편집을 해봤어요. 네, 또 많이 네,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직 다 못 버린 거죠. 또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초반에 뭐 이렇게 배우들이나 스텝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방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영성이 저는 그런 어려운 말 몰라요. 방향. 방향. 뭔가 방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뭐 공통되기도 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들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까먹었다. 있었는데. 먼저. 내가? 네. 나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나? 아니요, 저는 뭐 끝까지 남아가지고 봐주신 분들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기억났다. 이게 뭐 주대 말씀하세요. 네. 신인상종 영화 볼 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보고 나서 시간 지나서 생각났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서 틀었고요. 그래서 다음 영화가 궁금합니다. 아까 되게 대충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궁금해요. 네, 뭐 생각은 진짜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 형식으로 짜놓은 것들도 서너 개가 있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아직 확실하게 이거를 장편으로 찍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 보면은 그 치정극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쓰게 될 것 같고 그것도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 이번엔 남자가 주인공인데 자기 딸내미 뻘의 소년과 바람이 난 아내의 시신을 찾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오랫동안 이건 내가 또 한번 엮어봐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뭐 단박에 떠오르진 않았고요. 단박에 떠오르는 이야기 같진 않고요. 또 그렇게 되잖아요. 살면서 기억에 남는 게 노트를 해놓게 되는 습관들 같은 게 다들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뒤적여 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노트를 적은 거지? 해보면 막상 그 이유가 생각 안 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써놓은 게 있었어요. 되게 가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아주 영영 오지 않는 상황 같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수지가 그러니까 마른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같은 것들이 연달아서 떠올랐고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살포시 놓여 있는 죽은 여인의 시체 같은 것과 그것을 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의 남편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는데 아직 정돈을 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 작업을 바라건대 장편으로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거짓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잘하려고요. 제가 무슨 남을 거기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대할게요. 네. 꼭 잘해서 그 장편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상업 영화도 힘들고 그걸 독립 영화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당연히 빨리 찍으셔야죠. 제 오래 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힘든 건데 뭔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품고 있으면 꼭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효과말은 너무나 진지하고 학구적으로 진행이 돼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재밌게 잘 끝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최재형 감독이 정해주기 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영화를 계속 보면서 기대되는 부분들 혹은 이분이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하겠구나, 또 아주 저는 이상하게도 재밌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효과말이 뭔가에 이상한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만 같은 생각도 들고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더 못 물어본 것들 되면 거기서 더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